산후조리원 비용 500만 원은 확실히 주신다고 한 거야? 아, 주실 거야. 당연히. 당연히가 어딨어. 지난번에 안 주신다고 하시고 별 말씀 안 하셨다며? 그렇긴 한데. 주실걸? 아니, 진짜 확실히 좀 해. 근데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며느리는 다 같은 며느리 아니야? 왜 차별하신대? 그게 형수님이 아무래도 엄마한테 잘하고. 뭐? 그럼 나는 잘 안 한단 소리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형님이 자기 권리를 못 챙기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요즘 환갑 누가 챙긴다고 100만 원씩이나 모아? 그건 그렇지. 아까 봉투 드리는데 너무 아까웠어. 솔직히 우린 형님네에 비해서 받은 것도 별로 없잖아. 100만 원이면 식탁을 바꾸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정영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정 씨는 서로 주고받고 나누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 씨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랬죠. 좋은 날 자식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것도 복으로 여겨서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 씨 가족은 서로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죠. 무슨 일만 있으면 돈 달라는 말은 그렇게 잘하는 아들과 며느리. 부모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100만 원, 200만 원이 우스운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어찌나 아까워하는지 산후조리원비를 500만 원이나 달라면서 명절엔 오지도 않고 환갑에 주는 용돈도 싫다는 아들 며느리. 그런 놈들에게 정 씨도 베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자식이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딸이고 나머지 둘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고 정 씨도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직장에 다녔죠. 그래서 아이 셋을 키우면서도 남들보다 먹고 살만했습니다. 자식 셋을 결혼시킬 때 해줄 만큼 해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정 씨의 첫째 딸이 가장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도 하나 낳았죠. 딸이 낳은 손주가 정 씨에게도 첫 손자였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이라던가 병원비라던가 그런 것에 무지했습니다. 정 씨가 출산했을 때만 해도 보통 친정에서 몸조리를 했기 때문이었죠. 나 조리원에 들어왔어. 애기도? 또 사진 보내줘. 응. 근데 여기 비용 시어머니가 내주셨어. 박서방 통해서 보내셨더라고. 정말? 비싸다고 그러지 않았어? 200만 원 넘지. 아이고,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나도 생각도 못 했는데. 다들 시어머니가 내주는 거라고 그랬다고 하시던데. 정말? 그런가 봐. 나도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가 내주신 경우도 많더라고. 정 씨는 사돈에게 참 감사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나 큰 돈을 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테니 말이죠. 수고했어. 거기서 몸조리 잘하고 오고. 나오면 시어머니도 맛있는 거 사드려, 꼭. 알았어.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병원비나 조리원 비용들을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내주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말이죠. 정 씨는 딸이 조리원에서 나온 뒤에 2주간 몸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이 결혼하고 큰 며느리가 임신을 했을 때 그 당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땐 정 씨가 친정엄마였지만 이제는 시어머니이기 때문이죠.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네. 정말? 아이고, 좋겠네. 정 씨가 집에 놀러온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너 작년에 손주 봤잖아. 나? 그렇지.
너 그때 며느리 산후조리원 비용 내줬어? 우리 딸도 사돈이 내주셨거든. 나는 뭐 산후조리원 비용까지는 아니고 수고했다고 100만 원은 보내줬지. 그래? 다들 그 정도는 해주긴 하나 보네. 그런 추세라고 하더라. 나도 여력만 되면 더 해줬지. 다 형편껏 하는 거지 뭐. 주긴 주는데 참 이상하긴 하다. 돈 없으면 손주도 못 보겠네? 이상하긴 해도 어쩌겠어. 남들 다 해주는데 우리만 안 해주면 며느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래도 넌 형편이 되잖아. 그건 정 씨도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죠. 정 씨가 며느리에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성훈이한테 200만 원 보냈어. 산후조리원 예약할 거라면서? 아, 어머니, 안 주셔도 되는데. 감사해요. 감사하긴. 홀몸 아니니까 무리하지 말고. 나중에 시간 될 때 너 좋아하는 소고기 사줄게.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새삼딸이 결혼할 때 산후조리원 비용을 선뜻 내준 안사돈이 대단했습니다. 몇백이 말이 쉽지 참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정 씨 부부에게도 잘하는 예쁜 큰며느리였기 때문에 그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낳았을 때도 기꺼이 내주었죠. 그런데 정 씨의 아들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인 박지우는 30이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2살 연하의 며느리였습니다. 결혼할 때 다른 자식들처럼 신혼집 구할 자금도 보태주었죠. 그렇게 결혼 후 2달 뒤 며느리의 생일이었습니다. 너희 아빠랑 그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이틀 뒤에 희진이 생일이라며? 네. 그렇죠. 그래서 간 김에 너희랑 밥 한 끼 먹으려고 하는데. 선물도 주면 좋잖아. 결혼하고 2달이 지났는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도 얼굴을 못 봐서 한 번쯤 봤으면 싶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녁 먹죠. 6시까지 갈게. 주소 알려줘. 밥은 밖에서 먹고. 네. 알겠어요. 아들도 흔쾌히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 씨도 집들이 겸 가전제품을 선물로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오시잖아요. 그래. 6시. 아, 근데 그 약속 취소했으면 해서요. 뭐? 왜? 무슨 일 생겼어? 정 씨가 묻자 아들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큰일은 아니고요. 장모님이 어디가 좀 편찮으신가 봐요. 정말? 어디가? 아, 그건 자세히는 모르고요. 그래서 가보게? 뭐, 네. 아마도요. 네,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아들은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지? 근데 그 선물은 저한테 송금해 주시면 제가 대신 맛있는 거 사줄게요. 안 그래도 아들에게 물어서 며느리가 뭘 좋아할지 물어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래도 사정이 있다는데 억지로 찾아갈 수도 없었고 생일이라는데 선물을 안 줄 수도 없었죠. 다소 찜찜한 기분으로 아들에게 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나중에 둘이 외식이라도 하라며 말이죠. 그런데 아들을 만나기로 했던 다음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올케한테 뭐 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황당한 딸의 말에 정 씨가 되묻자 딸도 의아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올케 카카오톡에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알아? 뭐라고 적혀 있는데? 세상에서 숫자 들어가는 건 시금치도 싫다고. 시집살이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데 뭐? 나도 놀라서 엄마한테 전화한 거야.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원래 오늘 지훈이네 집에 가기로 했었거든. 근데 친정에 일이 생겼다고 해서 취소됐어. 그것 때문인가? 정말로 그것 때문이라면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시집살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누구나 볼 수 있게 적어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싶었죠. 설마 자신이 알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지, 또 부모 자식 간에 왕래 좀 한다고 그게 시집살이인가 기가 막혔습니다. 수시로 찾아간 것도 아니고 말이죠. 무언가 오해가 있는가 보다 생각했지만 바로 얼마 뒤 첫 명절을 지내고 나서 그게 오해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에는 차례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집에서 간단하게 밥을 차려 먹고 말았지만 이제는 자식이 결혼했고 딸도 시집에 가봐야 하니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음식 차리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아들네와도 전날 저녁엔 외식을 했고 그날 밤에 헤어지곤 했습니다. 또 딸이 오면 딸네와 외식을 한 번 하고 헤어졌죠. 막내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이었습니다. 아들 둘이서 며느리를 둘을 데리고 오니 집이 북적북적했습니다. 손주도 둘이 있었고 말이죠. 명절 당일 전날에 아들네가 모두 도착해서 근처에 있는 갈비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많이들 먹어. 네, 어머니도 많이 드세요. 식구가 늘어서 그런지 대가족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잠시 정신의 집에 들러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 아들 둘 다 멀리 살지 않기에 차는 안 막히겠지만 그래도 내일 또 처가에 가려면 피곤할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들네는 아이들도 어리고 말이죠. 첫째네가 주섬주섬 짐을 챙기는데 둘째 아들이 어쩐지 할 말이 있는 듯이 정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도 가야지. 네, 가야죠. 근데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뭐? 그러자 아들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은 첫 명절이라 왔고요. 다음부터는 명절에는 참석하지 않으려고요. 뭐? 큰아들도 큰며느리도 놀라서 싸던 짐도 두고 작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해요. 그럼 아예 안 온다는 거야? 네, 번갈아 가면서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명절에는 아예 오지 않겠다는 아들. 왜 안 온다는 건데? 저희끼리 여행 다니려고요. 정 씨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있던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도 1년에 2번은 보는 게 좋지 않겠어. 다른 날도 아니고. 남편이 끼어들자 작은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며느리가 입을 뗐죠. 솔직히 이게 좀 이상한 전통 같아요. 며느리는 시집에 먼저 오고 친정엔 나중에 가고. 그렇다면 친정부터 다녀오겠다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시집에서 며느리들은 일하고 남자들은 놀고 먹고요. 이상하잖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한 번도 일이라도 시켰으면 모를까. 밥은 밖에서 먹었고 차는 정 씨가 준비했고 과일은 큰아들이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누가 피해를 본지 몰랐습니다. 자주 안 봐야 갈등이 없어요. 애둘러서 더 이상 왕래를 안 했으면 한다는 그 말에 정 씨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선을 긋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이렇게 명절에 가족들 모두 모인 와중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나 황당했죠. 차라리 시집이 어쩌고 며느리가 어쩌고 하는 말 없이 둘이서 여행을 다니겠다고 했다면 정 씨도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이렇게 당돌한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보다 나이는 많아도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두들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작은 아들이 한마디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세요. 요즘엔 다들 그렇게 한대요. 형도 괜히 형수 고생시키지 말고 다음부턴 둘이서 애들 데리고 여행이라도 다녀. 야, 박지훈, 그렇게 작은 아들 내외는 집을 떠났고 뒤늦게 정신을 차린 정 씨는 거기서 한마디 해주지 못한 게 무척 후회가 됐습니다. 작은 며느리 말만 들어보자면 정 씨 부부가 한없이 못된 시부모가 된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은연중에 서운한 일이 있었을까 싶었지만 섭섭한 일이 생길 만큼 만남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정 씨 부부는 막내 아들네와는 교류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싫다는데 굳이 정 씨도 며느리를 볼 일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결혼기념일인데요. 이번 주에. 그러니 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난번에 누나 결혼기념일 때는 돈 보내주셨잖아요. 크게는 아니어도 큰아들이나 딸의 결혼 기념일마다 용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저들은 왜 안 챙기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좀 섭섭하네요. 편애하시는 것 같아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편애를 안 하게 생겼니? 엄마 아빠도 부모 챙기는 자식이 좋지. 너희는 집에도 못 오게 하고 명절에도 안 온다는데 너희 결혼 기념일엔 돈만 보내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공평하게는 해주셔야죠. 너희는 그럼 사돈네랑 우리를 공평하게 하니? 지난번에는 안사돈이 아프다며 집에 못 오게 했던 아들 며느리. 정 씨가 아플 땐 전화나 한 통 없었으면서 말이 많았습니다. 혹시 명절 때 안 간 것 때문에 그러세요? 요즘엔 다들 그렇게 해요.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부모 자식이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면 더더욱 너희 결혼 기념일을 내가 챙기는 게 이상한 거 아니니? 결국 원하는 걸 못 얻어내자 아들은 크게 실망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쭉 아들네와 대면대면하게 지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반년도 채 되지 않아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희진이 임신했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작은 아들. 정말? 정 씨는 아들에게 섭섭했던 마음도 잠시 잊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긴 경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아들의 말에 기분이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산후조리원을 바로 예약해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자리가 없대요. 근데 지난번에 형수 조리원 들어갈 때 엄마가 내주셨죠? 분명 좋은 일을 전했는데도 작은 아들이 말을 하니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불편하다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받을 건 꼭 받겠다는 태도가 감탄스러웠습니다. 참 부모에게 받는 것에 익숙한 세대인 듯 했습니다. 아니, 세대가 그런 것이 아니라 막내 아들 내외가 그런 것인 듯 했습니다. 이건 결혼기념일이랑은 다른 거 아시죠? 정 씨가 대답하지 않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해주실 거죠? 이건 안 주시면 진짜 서운해요. 형수 해줬으면 저희도 해주셔야 해요. 꼭 안 그러면 애를 못 볼 줄 알라는 듯한 말투였는데 그게 착각인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선뜻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듯 헛웃음만 짓고 말았죠. 단번에 거절하지 못한 것도 다른 일이 아닌 손주를 낳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산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큰 일을 겪는 것인데 내 마음 서운하다고 며느리 마음에 평생 남을 상처를 주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큰 며느리한테 준 만큼은 줘야지. 200만 원? 그래. 그것도 안 주면 사돈네도 뭐라고 생각하겠어.
어른이 좀 너그럽게 생각해야지. 요즘 사람들이랑 우리 생각이 같나? 그런가? 남편도 그건 내줘야 한다기에 정 씨는 고심하다가 남편의 말처럼 큰 며느리만큼은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뒤에 아들이 산후조리원에 계약금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벌써? 빨리 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자리가 없어요. 남들 다 들어가는 조리원인데 그렇게 자리가 부족한가 싶었습니다. 계약금 50만 원 냈고요. 나중에 애 낳고 나서 잔금 주면 된대요. 계약금을 그렇게나 많이 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죠. 근데 총 비용이 얼만데? 그러자 아들에게서 들려온 대답이 경악스러웠습니다. 500만 원이요. 뭐? 얼마라고? 잘못 들은 듯해서 정 씨가 다시 되묻자 아들이 아무렇지 않게 또 대답했죠. 500만 원이요. 아니, 얼마나 있다가 오는데 조리원이 500만 원이나 해? 2주일이죠.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둘째를 낳을 때는 200만 원보다 더 비쌌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500만 원이나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무슨 산후조리원이 2주에 500만 원이나 해? 웬만한 사람 2달 월급이었습니다. 거기는 다른 데랑 뭐가 다르길래 그렇게 비싸? 그건 저도 모르죠. 시설이 좀 더 좋다고는 들었는데.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주니? 그럼 둘이라도 나오면 1,000만 원이 든다는 소린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부 정 씨에게 내라는 소리에 너무한다 생각했죠. 너도 성은이네처럼 200만 원 줄게. 네? 그럼 나머지 300만 원은요? 그건 너희가 내야지. 아니, 형수는 애 둘 낳았잖아요. 저희는 하나 낳았으니까 그거 합친 거만큼 주셔도 되죠. 너희도 둘째 나오면 그만큼 또 줄게. 아니, 엄마. 진짜 전부터 왜 그러세요? 이미 예약했는데 어떡해요? 그렇게 비싼 곳을 예약해놓고는 무조건 달라 그러면 돼? 왜 자꾸 형네랑 차별하세요? 차별이라니. 너희한테 500만 원을 주면 그게 차별 아니야? 그런데도 아들은 며칠 동안 정 씨를 들들 볶았습니다. 임신한 며느리가 서운해서 울고불고 한다며 말이죠. 그리고 하나만 낳고 둘째는 절대로 낳을 생각이 없으니 꼭 500만 원을 똑같이 달라고 했습니다. 아들과 통화할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돈이라도 맡겨놓은 듯이 구는 아들에게 화가 나면서도 큰 며느리네한테 준 만큼 줘야 그칠 것인가 생각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바로 얼마 전이 정 씨의 환갑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점점 배가 불러오는 와중에 오랜만에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요. 저희끼리 돈 모아서 드리기로 했어요. 두 분이서 좋은데 놀러 가시라고요. 그래도 안 서운하시겠어요? 환갑잔치를 안 하는데 서운하지 않겠느냐는 큰아들의 질문에 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돈도 필요 없어. 그냥 다 같이 저녁 식사나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당일에 큰아들네가 예약한 한정식당에 다 함께 마주 앉았습니다. 명절에는 안 온다더니 그래도 엄마 환갑이라고 막내 아들네도 참석했죠. 서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손주들과 시간도 보내니 이보다 행복한 순간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큰아들이 흰 봉투를 꺼내 정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니, 돈 필요 없다니까. 그래도 받으세요. 그래, 엄마. 나도 여기. 딸도 봉투를 건넸죠. 그러자 며느리도 가방에서 흰색 봉투를 참 느리게도 꺼내서 내밀었습니다. 받는 사람도 기분이 묘해질 만큼 머뭇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아들이 며느리 옆구리를 쿡 찌르고 나서야 봉투가 정 씨의 손에 넘어왔습니다. 봉투엔 각각 100만 원씩 들어 있어서 총 300만 원을 자식들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먹은 건 엄마가 낼게. 벌써 다 결제해놨어요. 아이고, 그럼 애들 용돈 좀 듬뿍 줘야겠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접시들이 점차 비워져 갔습니다. 아이들도 오래 있기 힘든지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죠. 큰 며느리는 애들을 데리고 잠시 밖으로 나갔고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도 화장실 좀 다녀올게. 다녀오시면 이만 일어나죠. 정 씨가 화장실을 찾아 들어갔다가 나오자 큰아들과 남편도 다 같이 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들이 화장실로 향하자 남편도 그 뒤를 쫓았습니다. 이미 계산이 되었다기에 정 씨는 먼저 식당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죠. 큰 며느리는 어딜 갔는지 보이질 않았고 주차한 근처에 작은 며느리와 아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분위기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500만 원은 확실히 주신다고 한 거야? 아, 주실 거야, 당연히. 당연히가 어딨어. 지난번에 안 주신다고 하시고 별 말씀 안 하셨다며? 그렇긴 한데. 주실걸? 아니, 진짜 확실히 좀 해. 근데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며느리는 다 같은 며느리 아니야? 왜 차별하신대? 그게 형수님이 아무래도 엄마한테 잘하고. 뭐? 그럼 나는 잘 안 한단 소리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형님이 자기 권리를 못 챙기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요즘 환갑을 누가 챙긴다고 100만 원씩이나 모아? 아주버님은 왜 우리 의견은 듣지도 않고 100만 원을 내라 그래? 그건 그렇지. 아까 봉투 드리는데 너무 아까웠어. 솔직히 우린 형님네에 비해서 받은 것도 별로 없잖아. 100만 원이면 식탁을 바꾸지. 듣고 있자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100만 원이 그렇게 아까운 사람이 500만 원을 덜컥 내놓으라고 했으니 말이죠.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아깝고 부모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그냥 꽁돈인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즐거웠던 기분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어쩜 이렇게 최악의 환갑을 선물해 주는지 정 씨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둘은 돈이 아깝네 어쩌네 하며 한참을 실랑이 했습니다. 주로 며느리가 불만을 이야기하면 아들은 바보처럼 맞장구를 치고 있었죠. 며느리가 나쁜 사람 같지만 제일 나쁜 건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정 씨의 뒤에서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큰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 씨를 바라보고 있었죠.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자 작은 아들 내외도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엄마, 놀란 듯한 아들의 목소리. 그 목소리마저 가증스러웠습니다. 정 씨는 가방에서 작은 아들이 준 봉투를 꺼내 그 얼굴에다 던져줄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는 다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준 거니까 100만 원은 고맙게 잘 쓸게. 근데 너희 산후조리원 비용은 스스로 내라. 200이고 500이고 줄 마음이 없어졌네. 네? 뭐라고요? 왜요? 갑작스럽다는 듯이 묻는데 그럼 그 소리를 듣고도 조리원 비용을 내줄 줄 안 모양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비 내주는 것도 이상한 유행이고 이상한 전통 아니야? 너희 그런 거 싫어해서 명절에도 안 오잖아. 아, 그거랑은 다르죠. 뭐가 달라? 너희는 안 하고 싶은 건 안 해도 되고 엄마는 왜 다 해줘야 해? 방금 저희가 한 얘기는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서운해서. 뭐가 서운하다는 거야? 엄마도 엄마한테 잘하는 자식이나 며느리가 더 예뻐.
너희는 조금만 수틀리면 연락 안 하고 발길 끊고 그러잖아. 그래놓고 엄마 아빠는 서운해도 참아야 하는 거야? 아, 500을 어떻게 저희가 다 내요? 참나? 너희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없이 애를 가졌어? 그리고 형편이 안 되면 적당한 대로 골라서 가야지. 내가 안 내주면 애도 못 낳겠네. 아니, 돈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대로 이상하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내래?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산후조리는 원래 친정엄마가 해주는 거라던데. 너도 엄마보다는 장모가 좋잖아. 대신 미역은 사다 줄게. 비싼 미역으로. 그러자 작은 며느리가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주 낳는 거잖아요. 네가 너희 애 낳지 내 애 낳니? 그러면 나중에 애기 안 봐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보고 싶다고 너희가 보여주기라도 하겠니? 포기한 지 오래야. 너흰 너희대로 그냥 살아. 나도 자식은 둘밖에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서로 안 하고 안 받는 게 더 좋지? 요즘엔 다 그렇다며? 너희는 너희가 바른 말만 하는 것 같고 늙은 부모보다 똑똑한 것 같지? 나중에 너희 자식들하고도 꼭 그렇게 살아라. 그새 화장실에 다녀온 큰아들과 남편도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남동생을 나무랐고 남편은 정씨를 차에 태웠습니다. 나 이제 지훈이네는 없는 셈 칠 거야. 그래. 아주 나쁜 놈들이야. 욕도 아까워. 마음 같아서는 이미 해준 집도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명의로 할 게 아니라 정씨의 명의로 샀어야 했을 걸 하고 후회했지만 그건 이미 어쩔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10원 한 장도 작은 아들에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른 두 자식들에게도 안 주고 정씨 부부가 다 쓰고 죽는 한이 있어도 말이죠. 몇 달 뒤 딸을 통해서 막내 며느리가 손자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전화 한 통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걸려온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안 보고 사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정씨 부부도 더 이상 부모란 이유로 자식이 주는 상처를 견디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큰아들이나 딸과는 종종 왕래를 했지만 그마저도 전보다는 덜했습니다. 명절을 포함해서 1년에 3-4번 볼까 말까 했죠. 다른 자식들은 잘못한 게 없지만 막내 아들의 일을 겪고서는 크게 생각을 달리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남의 집 식구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또 내 품에 있을 때나 다 함께 가족이지. 이제는 서로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정씨 부부도 자식에게보다 서로에게나 신경 쓰자고 다짐했습니다. 결국 늙음하게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 테니까요. 왜? 너희만 왔어. 애는 지금 학교에 있어요. 일주일 뒤에 진짜 중요한 기말고사예요. 그래서 아예 안 온다는 거야? 주말이라도 꼈으면 데리고 왔겠는데. 그렇다고 애 학교를 안 보낼 수도 없잖아요. 밤에는 학원도 가야 되고, 요즘 기말고사 때문에 새벽 2시까지 공부해요. 그렇다고 아버지 장례식에 애도 안 데리고 와? 내일 당장 시험인 것도 아니고. 일주일이면 당장이죠. 어쩔 수가 없었어요. 대학이 바뀌면 애 인생도 바뀌는데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맏아들이야? 네 아빠가 너한테 어떻게 했어? 애가 오기 싫다고 해도 끌고 와야 할 놈이. 뭐 이해해?
그래, 다 이해하니까. 너도 가. 왜 그러세요? 멀지도 않은데 할아버지 장례식에 얼굴도 안 비춰?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중요한 시기라서 그래요. 이게 나중에 대학 갈 때 다 합산이 되는 내신이라. 두세 시간 공부 안 하고 할아버지 마지막 가는 모습 보면 가고 싶은 대학에 떨어지니? 오늘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2세 오성자 씨입니다. 얼마 전 오 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면서 아들 며느리, 아니 자식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쏟고 인생을 바쳐 키워도 결국 부모는 안중에도 없는 자식들. 둘 중 어느 하나가 낫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다른 것도 없었습니다. 결국엔 자기 가족들이 먼저이고 부모는 거추장스러운 짐짝일 뿐이었죠.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게 당연하다면 부모도 자식이 아닌 스스로를 먼저 생각해도 되겠죠. 오 씨는 아버지 장례에도 손주를 데리고 오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 더 이상 오 씨도 자식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 씨는 아들만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5살 터울로 둘 모두 오 씨 부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며 컸습니다. 원하는 만큼 공부시켜 대학에 보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 모두 결혼한 지 10년도 훌쩍 넘었죠. 자식들이 중년이라 불릴 나이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껏 오 씨가 살아오는 동안 무수히도 많은 삶의 굴곡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자식들 때문이었죠. 큰아들은 사업을 한다며 야금야금 돈을 많이 가져갔고 둘째 아들의 아이가 크는 동안 오 씨 부부가 애를 맡아 키워주기도 했습니다. 취업만 시키면, 아니 결혼만 시키면 자식에게 관해선 신경을 끄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놈의 자식 키우는 일은 도대체가 끝이 안 났죠. 제발 좀 그만 퍼줍시다. 그럼 자식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둘밖에 없는 자식을 우리 편하자고 안 도와줘? 지들 알아서 살아야죠. 첫째가 힘들 때도 둘째가 힘들 때도 자식에게 그만 퍼주자는 오 씨의 말을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자식 사랑은 주변에서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자식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도움을 구할 때는 꼭 오 씨가 아닌 남편에게 연락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언제나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때론 답답했습니다. 이러다가 오 씨 부부의 노후는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늙어버릴 것만 같았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오 씨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식을 위한 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도와줘서 모두가 잘 되고 자식들의 마음도 부모와 같다면 갈등이 생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상처받는 건 오 씨 부부였죠. 오 씨와 자식들은 각각 1시간쯤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보려면 볼 수 있었고 또 안 보려면 안 볼 수도 있었죠. 명절이나 어버이날, 생일 등에 보니까 두어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며 산 것 같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바쁘고 애 키우느라 정신 없으니 오 씨 부부도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만나자고 하지 않았죠.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번만 잘 막으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가져간 돈도 갚겠다더니 어떻게 또 손을 벌려?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 소리도 이미 했잖니? 가만히 좀 있어봐. 얘기나 들어보게. 여보, 에이, 첫째 아들은 잘 다니던 직장에서 나와서 사업을 한다고 일을 벌였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모양인 듯 했습니다.
한두 해는 돈을 좀 벌었다더니 오씨 부부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벌써 두 번째였습니다. 오씨는 이런 도움이 이번만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여태까지 이뤄놓은 게 아깝잖아요. 얼마가 필요한데 그래. 여보, 오씨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가에서 얼굴을 못 들어요. 아니, 좀 힘들 수도 있지. 그렇다고 얼굴을 못 들어? 중학교 교사인 첫째 며느리. 그것에 대단히 자부심이 있는 사돈네라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씨 부부도 돈을 쌓아놓고 살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없이 아들에게 퍼주다가 노후에 깡통차기 십상이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도와주자고. 아무리 그래도 큰아들을 어깨도 못 펴고 살게 해서 되겠어. 오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뜯어 말린다고 들을 사람이었으면 처음에 사업자금을 대줄 때도 오씨의 말을 들었을 것이었죠. 그래서 오씨는 아들에게 각서를 받고 도와줬습니다. 5년 안에 갚겠다는 차용증도 썼죠. 남편도 아들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불만이 있었지만 오씨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야만 아들이 그 돈에 대한 책임감이 생길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도와준다고 자식이 부모를 아끼고 존경하게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까지 결혼하고 2해가 지났을 때 첫째 손자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맞게 된 명절. 왔니? 아이고, 우리 손주 왔어? 안녕하세요. 그래도 그나마 가까이 살아서 좋네. 오씨 부부는 가끔 보는 자식들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손자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둘째 며느리의 뱃속엔 또 다른 손주도 들어 있었으니 더 이상 기쁜 일이 없을 듯 했습니다. 유성이 잘 지냈어? 네, 학교 잘 다니고 있지? 네. 오씨가 반갑게 손자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며느리가 말을 끊으며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유성이 너는 저 방에 들어가서 숙제해. 네. 시무룩한 표정의 손자가 작은 아들이 예전에 쓰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이 하나 놓여진 방인데 그곳에서 숙제를 할 모양인 듯 했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여기까지 와서 숙제를 해? 오씨가 걱정스럽게 묻자 큰 며느리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무리 명절이라도 할 건 해야죠. 이틀 뒤에 과외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해야 할 공부가 많아요. 유성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 모르는 소리세요. 요즘 초등학교 1학년이면 초등교과 과정 다 배워요. 유성이도 그래? 당연하죠. 그러니까 과외하죠. 그래야 중학교 올라갈 때 비교가 안 돼요. 교사라 그런지 아니면 요즘 부모는 다 그런지 첫째 며느리는 손자 교육에 무척이나 예민했습니다. 아직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도 영어 유치원이다 뭐다 해가며 열을 올렸습니다. 오씨는 뭐라 한마디 덧붙이려고 입을 뗐다가 말았습니다. 명절에 할머니 집에 와서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 손주가 딱했지만 어떻게 키워라 하고 참견하는 것으로 비춰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밥 먹지? 뭐 요리해야 해요? 만삭의 둘째 며느리가 부엌에 와서 물었습니다. 다 해놨는데 국만 좀 데워줄래? 네, 불 켜놓을게요. 또 뭐 할까요? 아니야. 몸도 무거울 텐데 앉아서 쉬어. 그래도 어머님 혼자서 어떻게 차려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뭘. 그래, 동서. 남자들 보고 하라고 그래. 요즘에 부엌 일을 며느리가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효도는 셀프잖아. 명절에 상 좀 차리는데 효도 얘기가 웬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며느리에게 나서지 말고 좀 앉아 있으라며 재촉했죠. 그러자 작은 며느리도 일하지 말란 소리가 반가웠는지 몸이 무거웠는지 눈치를 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러니 아들들이 어슬렁 상 차리는 걸 도와주었는데 사실 할 일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만삭인 둘째는 이해가 가도 첫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씨는 늘 자식들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음식들을 준비해뒀습니다. 명절에 부모 집에 방문하는 일이 괴롭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며느리라고 밥을 차리게 하고 설거지를 시키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도 노력했죠. 아들들이 어슬렁 상 차리는 걸 도와주었는데 사실 할 일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뭐라도 부탁할라 치면 남녀 평등이 어떻다 하면서 일하고 있는 아들을 또 시켰죠. 남녀 평등은 아는 며느리가 어째서 부모 자식 평등은 없는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고생 해가며 미리 차린 밥상을 옮기기만 하는 일을 가지고 이것마저 돕지 않으니 사업을 하는 큰아들도 문제였지만 큰 며느리도 늘 오씨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첫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뒤 둘째 며느리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낳았으면 알아서 잘 키워야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으니 고생은 오씨 부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애엄마가 더는 일을 쉬지 못할 것 같아요. 왜? 육아휴직인가 그런 거 있다며? 있긴 해도 그걸 마음대로 다 쓰진 못하죠. 정말? 그러면 그런 게 왜 있어? 회사 분위기가 그렇질 않아요. 그래서 한 달 뒤엔 복직을 해야 돼요. 손녀딸이 4개월 밖에 되질 않았는데 복직을 해야 한다는 둘째 며느리. 어린이집을 보내기에도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둘째네가 떠올린 것이 오씨 부부였죠. 집에 계시니까 좀 돌봐주셨으면 해요. 하지만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기에 왔다 갔다 하며 돌봐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애를 데려다 놨다 데리고 갔다 하게? 그게 가능하겠어? 하지만 둘째 아들이 하는 소리에 오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돌쯤 되면 어린이집에 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좀 데리고 계셔주세요. 뭐? 여기서 애를 키우라고? 저희가 주말마다 올게요. 우리가 애를 키우는 게 쉬울까? 어지간한 일이라면 남편도 알겠다고 하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은 선뜻 수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사람을 쓰는 방법도 있잖아. 그러면 한 사람 월급을 고스란히 줘야 하는데 어떻게 그래요? 저희 형편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러자 또 마음 약한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오씨가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그동안 큰아들만 사업자금을 대주고 도와준 게 미안하다며 오씨를 설득했습니다. 큰아들과는 다르게 큰 사고 없이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며 말이죠. 하지만 오씨가 고민하는 사이에 남편은 그러자고 이미 아들에게 얘기를 했고 며느리가 감사하다며 오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 와서 번복할 수도 없고 몇 개월만 고생하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몇 개월은 너무나도 고생스러운 나날이었죠. 오씨는 두 아들을 돕는 건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또다시 도움을 바라자 그땐 오씨가 남편이 뭐라고 하든 거절했습니다. 도움을 안 주니 오히려 아들은 그럭저럭 잘 살아갔습니다.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상황도 아니었던 모양이었죠. 그 때문인지 몰라도 명절 때도 늘 느꼈지만 손주가 커갈수록 큰 아들네와는 어쩐지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가끔씩 전화도 하고 명절에 꼬박꼬박 찾아오는가 반면
큰아들네는 가족 행사에도 드문드문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 도와주지 않은 오 씨에게 서운한 마음이 전혀 없진 않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손자의 공부 때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도 그랬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니 더욱 심해졌죠. 주말 저녁에 잠깐 시간 되니? 왜요? 약속이 있어서 주말에 너희 집 근처에 가는데 유성이 얼굴 좀 보고 갔으면 해서. 아, 주말에요? 알겠어요. 저녁 식사 같이 하시죠. 주말 저녁에 큰아들네의 집으로 가기로 한 오 씨. 무슨 같이 저녁을 먹는다고? 우리 둘이 먹으면 되지. 아, 왜? 거기까지 가서 그럼 그냥 돌아와. 그럼 집에서 먹지 말고 나가서 먹어요. 아이고, 알았어. 그렇게 씨는 주말에 아들네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유성이는? 아, 방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무튼간 열심히야. 유성이 나오라고 해야지. 하던 거 마저 하면 나올 거예요. 뭐? 인사는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 나오라 그래.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그제서야 나와서 인사하는 손자. 안녕하세요. 그래, 유성아. 속도 없는 남편은 그런 손자도 예쁘다고 용돈까지 쥐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가려 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유성이 공부해야 해서 저는 집에 있다가 유성이랑 따로 먹을게요. 유성이 아빠랑 두 분이서 나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오세요. 그리고 그게 오 씨가 아들네 집에 가는 마지막 방문이 되었습니다. 참 자식 마음이라는 게 부모 마음이랑 다르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서운하니 명절에 안 오더라도 전혀 섭섭하지가 않았습니다. 차라리 오지 않는 편이 마음이 편했죠. 하지만 남편은 오매불망 자식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오 씨 몰래 아들에게 퍼주려다가 들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평생 자식들밖에 몰랐으면 자식 사랑이라도 받아야 할 텐데 오 씨는 남편의 돌려받지 못하는 사랑이 참 슬펐습니다. 그렇게 오 씨가 72세가 되고 남편이 75세가 되었을 때 남편은 위암에 걸렸습니다. 늦게 발견되어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퇴원했다가 입원했다가 수많은 반복 끝에 오 씨는 남편의 마지막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 가족들 모두가 슬퍼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 씨는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게 되었죠. 형수가 시연이 엄마한테 전화했다더라고요.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더라며 말을 전하는 아들. 근데 우리는 애도 데리고 아버지 장례에 갈 건지 물었대요.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장례에 참석하는 게 누구에게 물어볼 일인가 싶었죠. 그래서 시연이도 간다고 말했더니 자기네는 무슨 고민 중이라고. 뭐? 고민 중? 그러니까요. 시연이 엄마도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끊었다는데 혹시나 안 오는가 싶어서요. 설마 그러겠어. 아직 죽지도 않은 남편의 장례식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했다는 것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했다고 했지만 오 씨는 그 얘기를 듣고도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과 통화 후 약 일주일 뒤 남편의 장례식에서 설마가 설마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왜? 너희만 왔어.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큰아들네. 하지만 손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학교에 있어요. 오 씨가 물끄러미 쳐다보자 옆에 서 있던 며느리가 변명하듯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진짜 중요한 기말고사예요. 그래서 안 온다는 거야? 주말이라도 꼈으면 데리고 왔겠는데
그렇다고 애 학교를 안 보낼 수도 없잖아요. 밤에는 학원도 가야 되고, 유성이 요즘에 기말고사 때문에 새벽 2시까지 공부해요. 기가 막혔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것도 아니었고, 손자는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학교 시험이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친할아버지 장례식보다 중요할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설령 수험생이라고 하더라도,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잠깐만이라도 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죠. 그렇다고 애도 안 데리고 와? 당장 시험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이면 당장이죠.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눈을 깜빡거리는 며느리가 오씨는 이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감싸며 제 아버지 가는 길에 그렇게 사랑하던 손자 얼굴 한 번 못 보고 가게 한 큰아들. 만약 큰아들네가 오씨의 장례에 손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오씨만큼은 이해가 갔습니다. 아들 내외도 오씨에게는 서운한 게 있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들에게 해줬던 것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공부 핑계로 둘만 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공부보다도 우선인 게 있는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제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울지. 대학이 바뀌면 애 인생도 바뀌는데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아들의 말대로 오씨의 남편이었다면 이해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씨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희도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유성이 시험이 중요하면 너희도 붙어서 뒷바라지나 해라. 괜히 억지로 와서 자리 지키지 말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있을 거예요. 근데 애 엄마는 이따가 유성이 밥 챙겨줘야 해서 가야 되지만요. 오씨는 기가 막힌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끝까지 어처구니 없는 말만 해대는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으로 가득 차 있던 가슴이 새빨간 분노로 차올랐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맏아들이야? 네 아빠가 너한테 어떻게 했어? 애가 오기 싫다고 해도 끌고 와야 할 놈이? 뭐 이해해? 그래, 이해하니까 너도 가. 왜 그러세요? 멀지도 않은데 할아버지 장례식에 얼굴도 안 비춰?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중요한 시기라서 그래요. 이게 나중에 대학 갈 때 다 합산이 되는 내신이라. 2-3시간 공부 안 하고 할아버지 마지막 가는 모습 보면 가고 싶은 대학에 떨어지니? 그럴 수도 있죠. 너는 유성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유성이 안 데리고 왔을 거니? 그러자 며느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두 눈을 부릅뜨고 대답했습니다. 그랬겠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참, 애 교육 잘 시킨다. 서울대 보내서 부디 큰 사람 만들어라. 오씨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아들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오씨는 남편 영정을 보며 주저앉아 있었고 큰아들은 며느리를 집에 돌려보내더니 옆에 서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오씨는 그쪽으로는 시선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도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고 큰 손자 일을 들어서인지 발인 날까지 손녀딸을 데리고 쪽잠을 자며 며느리와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씨는 한줌 제가 되어버린 남편을 보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고통스러워하던 남편을 떠올리면 이제는 좀 편안해졌을까 싶었죠.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에는 아들 둘과 함께였습니다. 그런 아들들을 보고 오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꿈꾸는 듯이 현실감이 없어 멍하니 아들이 이끄는 대로 집에 왔죠. 남편과 함께 있던 집이 마지막 봤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앞으로 혼자 살아야 할 집이었죠.
아버지 유품 정리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됐다. 가봐라. 그래도 좀 이따가 갈게요. 힘없이 중얼거리는 오 씨의 말에도 아들들은 그날 밤 오 씨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는 남편의 짐을 정리한다고 이리저리 분주해 보였습니다. 그냥 두래도. 어떻게 혼자 하세요? 이거 버릴게요. 오 씨가 대답하지 않자 아들들은 또 이것저것 옮기기 시작했죠. 그러다 배고파지니 자장면을 시켰고 오 씨도 아들의 성화에 억지로 두어 젓가락 먹었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있다가 주위를 둘러보니 두 아들이 보이지 않았죠. 담배라도 피우러 갔나 싶었습니다. 오 씨도 이대로는 가슴이 답답해서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래도 찬 공기를 조금 마시니 살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건물을 돌아 뒤편 산책로를 걸으려 몇 발자국 걸었는데 아들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곳인데 하는 생각에 걸음을 조금 빨리 하는데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죠. 그게 말이 돼? 말이 왜 안 돼? 너는 아들 아니야? 작은 아들이지. 장남은 형이고.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게 아니더라도 왜 밑도 끝도 없이 나한테 엄마를 모시래? 지금 당장 모시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되면 네가 맡으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 내가 왜? 형은 뭐 하는데? 네 형수 성격 알잖냐? 안 그래도 어머니랑 사이 안 좋은데. 어떻게 모시고 살아? 말이 돼? 그러면 시연이 엄마는 성격이 좋으니까 시부모를 모시고 살라고? 착하면 호구인 줄 아나. 그동안 그렇게 도움받아 놓고 이제 엄마 혼자 남으니까 나 몰라라 하게. 말 다 했어? 그러는 너는 시연이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키워주신 거 잊었어? 이래서 애 키운 공은 없다더니. 이거 완전 나쁜 놈이네. 도움은 받았어도 나도 그동안 할 만큼 했어. 야, 너 애 키워달라고 그러면서 땡전 한 푼도 안 들인 거 모를 줄 아냐? 아니, 그게 형이랑 무슨 상관이야? 어쨌거나 나는 내가 해야 할 도리만 할 거야. 모시고 사는 건 장남이 할 일이고. 내가 장남이라고 너보다 더 받은 게 있냐? 없다고는 못하겠지. 대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 씨가 혼자가 된 지 몇 일이나 됐다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 씨는 자식들에게 자신과 함께 살아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혼자서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72세, 요즘엔 노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 씨는 무척 건강했고 잠시 슬플지언정 혼자 사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마음의 준비를 해왔고 말이죠. 오히려 병수발을 오래 하다 보니 이제 자식이고 뭐고 혼자서 편히 살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특히나 큰아들 꼴은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제 보니 둘째 아들도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였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자식이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살고 싶어 할까요? 하지만 아들들이 하는 짓은 참 괘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는 내 마음인데 왜 니들끼리 모시네 마네 난리야? 엄마. 어머니. 아들 둘이 놀라서 오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가 데리고 살라고 그래? 그게 아니고요. 혹시나 나중에. 나중에라도 너희한테 나 책임지라는 소리는 안 한다. 그러니까 김칫국 마시지 말고 집에 가. 어머니. 집에 가서 다시는 오지 말어라. 왜 그러세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너희는 늘 그런 뜻이 아니지. 니들이 뭔 잘못이겠냐? 니들 마음도 모르고 한없이 퍼준 부모 잘못이지. 너희 아빠면 그러고 말 테지. 근데 난 아빠가 아니야.
이제 남은 인생 혼자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돈 한 푼이 귀하니까 병찬이 너는 그때 빌려간 사업자금 갚고 병환이 너는 애 키워준 비용 한 달에 200씩 쳐서 보내. 알겠어?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받아야 할 돈 받아서 이 집도 팔아버리고 고향에나 내려가련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 유품 정리할 것도 없어. 이사하면서 내가 다 정리할 테니까. 엄마, 이건 너무하신 거죠. 제가 솔직히 무슨 잘못이 있어요. 형은 아버지 장례식에 유성이도 안 데리고 왔는데 저는 애엄마랑 그 고생을 했는데. 고생? 남의 아빠 장례식이야? 네 부모 장례식인데 그 정도 못해? 칭찬이라도 해줘야 하니? 당연한 걸 가지고. 대신 내 장례식에는 안 와도 된다. 다신 보지 말자. 오씨는 당황해하는 아들 둘을 내버려 둔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휴대폰이나 눈에 띄는 집만 챙겨서 현관문 밖에 두고 문을 잠가버렸죠. 울적했던 오씨는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두고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게 두 아들이었는데 이런 놈들에게 의지할 생각을 잠시나마 했었던 그때를 후회했습니다. 오씨는 큰아들에게는 차용증을 보내 빌려줬던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동안 아들 형편이 좋아졌어도 잊고 살았던 돈이었는데 이제는 자식만 잘 살면 됐지 하고 말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도 1,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죽는 소리를 해도 더 이상 오씨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오씨는 살던 집도 팔아버리고 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어차피 자식들 없으면 살기 편한 곳은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첫 해는 가족을 모두 잃은 슬픔을 참아야 했고 둘째 해부터는 고향 사람들과 왕래하며 생활을 되찾았습니다. 여윳돈으로 취미생활도 하고 마을 근처로 여행도 다니고 말이죠. 명절에 찾아오는 자식들 밥 차려줄 걱정도 없고 돈 달라고 도와달라고 떼쓰는 사람도 없으니 오히려 삶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큰 손자는 재수를 해서 지방 국립대에 합격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 손주이기 때문에 쌤통이라고 생각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공부시켜서 서울대에 못 갔다는 게 의아할 뿐이었습니다. 아마 며느리의 속이 말이 아닐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었고 그 이후로도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가끔씩 건너 소식만 들으며 말이죠. 자식이 없으니 걱정할 것 없는 노년의 삶이었습니다. 집들이 선물도 그래. 니들도 안 먹는 스팸을 암 환자한테 가져다 주는 게 말이 돼. 오해예요. 그런 뜻으로 드린 건 아니었어요. 아니, 설령 오해라고 해도 너희는 할 말 없어. 왜 고작 선물 때문에 그러세요? 그럴 생각으로 가져간 거 아니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빈손으로 갈 걸 그랬네요. 선물을 하고도 욕을 먹어야 하니. 그리고 저도 서운한 거 없어서 말씀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희 어떻게 사는지 알고 계시면서도 새 집으로 이사할 여력이 있으면 자식인 저희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 집으로 가겠다고 했던 건 너잖아. 결혼할 때도 수정이네 집이 형편이 안 되면 엄마가 더 도와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민준이 어렸을 때 좀 봐달라니까 봐주지도 않으셨죠. 형이랑 누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힘든 막내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뭘 하셨어요? 여태 해준 게 뭐가 있으시냐고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양옥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익히 들었지만 부모가 집을 샀는데 자식이 배 아파하는 경우가 있나 싶었습니다. 양씨 부부가 새 집으로 이사 갔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집들이를 하자고 그 난리를 치더니 힘든 몸을 이끌고 아들 부부에게 음식까지 대접해준 양씨에게 내민 선물은 너무나도 황당했고 내뱉는 말들은 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양씨와 남편은 괘씸한 아들과 며느리에게 가져왔던 선물들을 택배로 도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잘못은 모르고 부모 탓만 하는 못난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양씨 부부도 더 이상 아들을 아들로서 대접해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양씨는 자식이 셋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과 딸 하나죠. 그리고 셋 모두 일찌감치 결혼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회사 때문에 몇 년 전에 가족이 다 같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을 볼까 말까였죠. 그리고 둘째인 딸은 결혼을 하면서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명절이나 어버이날 등 특별한 날에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멀지 않은 곳에서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사는 막내 아들과 가장 친밀해야 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미국에 사는 큰아들과 먼 지방에 사는 딸과 더 사이가 좋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 아들이 결혼하면서 멀어지게 되었죠. 10여 년 전 막내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며느리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맏딸이었습니다. 그 밑으로는 동생이 셋이 있었고 막내 동생은 학생이었죠. 그러다 보니 아버지 대신 가장 역할을 했고 결혼을 위해 모아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양씨 부부는 자식들의 결혼 자금을 생각했던 금액은 총 6억 원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자식들은 각각 2억씩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비슷한 형편의 배우자를 만나서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막내는 사정이 조금 달랐죠. 수정이가 그동안 번 돈을 대부분 생활비로 썼나 봐요. 그래서 결혼 자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집은 이 안에서 어떻게든 해봐야죠. 그런 막내 아들이 딱했습니다. 하지만 더 지원해주고 싶어도 이미 먼저 결혼한 자식들을 생각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의 사정을 첫째와 둘째가 먼저 돈을 조금씩 모아서 막내의 결혼 자금을 더 마련해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양씨로서는 자식들의 그런 우애가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를 바꿔달라고? 네, 결혼하면 시집에서 차 한 대씩은 주는 거라던데요. 누가? 그냥 주변에서요. 수정이가 1,500만 원밖에 없다면서. 그건 그렇지만 그거랑은 별개죠. 그쪽에서 조금한다고 저희도 조금하는 건 치사하잖아요. 아들이 고급 차를 요구하자 큰아들과 딸은 지원해 주려던 계획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집 사는 걸 도와달라고 했다면 기꺼이 돈을 모았을 텐데 말이죠. 그건 양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를 보태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고방식이라면 더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뒷이야기도 모르고 기어이 비싼 새 차를 샀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1,500만 원과 양씨가 준 2억에서 더 빼서 말이죠. 그래서 나머지 금액으로 집을 마련하다 보니 집 평수가 작아질 수밖에 없었고 대출도 커졌죠. 그게 벌써 10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아들과 멀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네가 손주를 낳았을 때
양 씨 부부에게 아들이 부탁했습니다. 저희 애 키우는 것 좀 도와주세요. 민준이를 네. 엄마가 좀 돌봐주세요. 수정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하루에 3-4시간만이라도 낮에 봐주시면 안 될까요? 수정이 직장에 나가려고. 그건 차차 준비할 거고요. 낮에만이라도 잠깐씩 쉬게 해주고 싶어서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 씨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엄마도 일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 힘들어도 조금만 고생하라고 그래. 어린이집만 보내면 숨통 트일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일하시게요?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봐야지. 하지만 그 일로 아들 내외는 무척 서운해했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서 저녁 때라도 조금씩 돌봐주고 싶었지만 아들 며느리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 뒤로는 애 키우기 바쁘다며 명절 때도 얼굴 구경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에 딸이 올라와서 선물을 잔뜩 주고 갔는데 아들네에게도 전해주기 위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 되면 저녁에 이것 좀 가져다 줄게. 뭔데요? 쌀도 있고 아니요. 쌀 필요 없어요. 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가지러 올 필요 없이 아빠한테 이따가 너희 집 들려서 갖다 주라고 할게. 양 씨의 말을 들은 막내 아들은 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미리 약속을 잡으신 것도 아니고 당일에 이렇게 전화하셔서 집에 오시겠다고 하면 제가 좀 곤란해요. 아들의 말에 양 씨는 당황했습니다. 놀러를 가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쌀만 전해주고 오겠다는데 나를 세우던 아들. 수정이도 불편해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부모 자식 간에도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결혼했으니까 아무 때나 드나들지 말아주세요. 거리를 지키라는 막내 아들의 말에 양 씨는 정말로 남과 같은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해도 왜 그렇게 정없게 하는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가장 가까이 사는 막내 아들보다는 첫째나 둘째와 더 가깝게 되었죠.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지내다가 3년 전에 양 씨가 암 수술을 하며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지라 엄마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지켜야 하는 거리가 줄어든 것인지도 몰랐죠. 양 씨는 한쪽 유방을 절제했고 항암 치료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척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고 미국에 있던 아들도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었죠. 당신이 가서 숯불갈비 좀 포장해 와. 숯불갈비는 왜?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 당신 먹으라는 거지. 에이, 안 먹어. 집에 있는 거 차려서 먹어, 그냥. 양 씨가 암에 걸린 뒤로부터는 부부의 생활 습관이 크게 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달라진 것이 음식이었죠. 특히나 양 씨의 남편은 불에 직접 구운 고기를 좋아했는데 직화 조리된 육류는 좋지 않다고 하여 일절 안 먹고 살았습니다. 벽면에는 딸이 준 암에 좋은 음식들, 안 좋은 음식들이 적힌 종이도 크게 붙어 있었죠. 처음에는 양 씨 부부 모두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건강한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큰일을 겪고 나니 이보다 큰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건강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 꼭 뭘 해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지. 가지고만 있으면 우린 언제 돈 써봐.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뼈 빠지게 일만 했는데. 그럼 여행이라도 가. 이사를 가는 건 어때? 남편의 말에 양 씨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양 씨 부부가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였죠. 이사. 집이 낡긴 했어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근처에 있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언급했던 돈이라는 건 유산이었죠.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재산이 남편의 큰형님에 의해서 최근에 모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돈이 생기게 되었죠. 그 돈을 보태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자는 남편의 말에 양 씨도 따르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 낡은 집에서만 살다가 가냐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딸들 살 집을 마련해 주느라 평생을 산 것 같은데 정작 양 씨 부부의 집은 허름하니 양 씨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살던 집을 처분하고서 양 씨 부부는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살아보는 새 집이었습니다. 집 좋아? 엄청 좋지. 사진 보니까 진짜 깨끗하고 좋더라. 근데 왜 새 집에다가 헝가구를 넣었어? 그럼 가구까지 다 새로 사니? 그래도 냉장고 정도는 바꿔야지. 소파랑 식탁도. 그러고 보니 다 바꿔야겠네. 딸은 웃으면서 냉장고는 이사 선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냉장고 비싸잖아. 비싸도. 좋은 집에 좋은 가구 들여서 살면 좋지. 딸은 인터넷으로 냉장고를 주문해서 양 씨의 집으로 배송해 주었습니다. TV에서 선전하는 요즘 냉장고는 새 집과 썩 잘 어울렸죠. 그리고 미국에 사는 며느리도 전화해서 이번엔 소파를 새로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배송을 해줬고 보름쯤 지나서 받아볼 수가 있었죠. 이런 걸 다 사줬어. 나중에 한국 들어가면 구경하러 갈게요. 그래, 고맙게 잘 쓸게. 오게 생기면 너 좋아하는 맛있는 거 해줄게. 얼른 가야겠네요. 그리고 막내 아들은 이사 소식을 듣고서는 한번 집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집들이 해야죠. 집들이? 신혼집에 집들이 가는 부모는 들어봤어도 부모가 이사를 가도 집들이를 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올 사람이 막내 아들밖에 없었죠. 큰아들은 미국에서 돌아오려면 멀었고 딸도 거리가 멀어서 다음 명절 때 올라오겠다고 통화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정이랑 같이 갈게요. 민준이도요. 그래. 나중에 정리 좀 되면 한번 와라.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들은 내내 양 씨에게 언제쯤 가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집들이 언제 할 예정이세요?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냥 집 구경하러 가는 건데요. 뭘? 이번 주에 갈게요. 아들의 성화의 양 씨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들 내외와 손자까지 오면 밥도 차려야 하고 명색이 집들이인데 뭐라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안 왔으면 하는 마음도 컸습니다. 수술도 잘 됐고 지금은 건강하지만 그래도 기운 빠지고 몸을 혹사시키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주말에 약속이 잡히니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음식을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수정이가 고기는 좋아하는데 가공식품은 질색하거든요. 요리하실 때 신경 써주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몇 번 전화해서 이 음식 준비해 달라, 저 음식 준비해 달라 하는데 맡겨놓기라도 한 듯한 말투였습니다. 우리도 가공식품 안 먹어. 집에 있는 재료로 요리할 테니까 차려주는 대로 먹어. 양 씨가 전화를 끊으니 옆에서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냥 우리 먹는 대로 먹어. 반찬도 많이 할 것 없이. 마음 같아서는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 먹고 싶지만 그런 건 양 씨 부부도 되도록이면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들이 날 양 씨 부부는 나름대로 정성껏 음식을 차리고 막내 아들 내외를 맞았습니다. 집들이라는 명분이 없어도 아들네가 온다는데 소홀하게 차리진 않았겠지만 말이죠. 왔니? 안녕하셨어요. 어서들 와라. 집이 엄청 좋네요, 어머니. 그래? 네, 새 집이라 그런지 너무 좋네요.
우리는 언제 이런 집에서 살아보나 너무 비교된다. 그러게. 집 좋네. 아들과 며느리는 큰 가방을 들고 들어와 집을 구경하며 감탄을 했습니다. 집이 좋다고 하니 양 씨도 내심 기분 좋았지만 자신의 집과 비교하는 듯한 발언에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어서 앉아서 밥 먹어. 아, 그 전에 드릴 게 있어요. 뭐? 아들이 큰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집들이 하는데 그래도 선물은 있어야죠. 선물까지 챙겨왔다는 아들의 말에 내심 놀랐습니다. 무슨 선물을 다 준비해? 그냥 밥 한 끼 먹고 가면 되지. 그런데 아들이 가방에서 꺼낸 선물이라는 것을 보고는 양 씨도 남편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웬 판때기를 꺼내기에 뭔가 했죠. 그게 뭐야? 아들이 선물을 뒤집어 보니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수정이가 고른 거고요. TV 위에 걸어두시면 되겠네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니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글귀가 써 있는 나무 액자를 얼떨결에 받아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양 씨와 남편은 모두 종교가 없었습니다. 우린 교회 안 믿는데. 남편이 말하자 며느리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알아요. 꼭 믿으시라고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장식용으로라도 걸어두시면 좋죠. 하지만 종교가 없는 사람이 이런 걸 집에 걸어두는 게 내킬 리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다른 종교 없으시니까. 걸어두세요. 아들까지 옆에서 거들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이 불교가 아닌 걸 다행스러워해야 하는 건지. 어쨌거나 사온 선물들을 도로 돌려줄 수는 없어서 액자를 받아들고는 소파 옆에 기대어 두었습니다. 어차피 아들네가 자주 오지도 않으니 받아만 두고 걸지는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선물이 또 있다는 며느리. 며느리가 가방 안에서 꺼낸 건 다름 아닌 스팸 선물 세트였습니다. 저희는 이거 안 먹어서요. 옛날엔 이런 거 귀하지 않았어요? TV 보니까 그러던데. 어머님, 아버님 드세요. 말을 들어보니 일부러 구매한 것 같지는 않고 명절 선물로라도 들어온 것인 듯 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액자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이해하겠는데 햄을 선물로 준 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가공육이 안 좋은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고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뉴스도 많이 접할 텐데 말이죠. 그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암 환자인 양 씨에게 선물로 준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었습니다. 양 씨는 말없이 물끄러미 햄을 쳐다보았고 남편의 얼굴도 무섭게 굳어졌습니다. 그런 편견이 없는 사람이 줬다면 몰랐겠거니 하겠지만 자신들은 가공식품은 안 먹는다고 했던 아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실 벽에 햄 등의 가공육은 암에 좋지 않다는 게 크게 써 있는데 말이죠. 어쩜 생각이 없어도 이렇게 없나 싶었습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것을 집들이 선물이라고 챙겨온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받는 사람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성의 없음에 놀랐습니다. 설령 양 씨가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남의 집에 집들이를 갔다면 이런 선물을 내밀었을까 싶었습니다. 주면 다 선물인 줄 아는지 기가 막혔죠. 너희 엄마가 수술하고 나서 음식 가려 먹는 거 아냐? 모르냐? 아, 그제서야 생각났다는 듯 낮게 침움하는 아들. 그나마 아들은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은 듯 했지만 며느리는 해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거 비싼 거예요. 암 걸린 사람한테 이런 걸 선물이라고 줘? 너희도 안 먹는다는 걸 말이야. 그러자 입을 다무는 며느리. 옆에서 아들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다 나으셨잖아요.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멀었는데
아들은 양 씨가 가벼운 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 드셔도 괜찮죠? 가지고 가. 남편이 아들의 앞으로 선물을 밀었습니다. 그러자 어색한 기류가 흘렀죠. 아, 알겠어요. 저희가 가져갈게요. 저희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해요. 아들이 웃으면서 햄을 챙겼습니다. 얼른 밥 먹죠.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도 불쾌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새집 칭찬이 양씨 부부의 마음을 무척 불편하게 했죠. 이렇게 새 집에서 사시니까 너무 좋겠어요. 그러게. 우리 민준이는 공부할 곳도 제대로 없는데 부러워요. 두 분이서만 사시면서 대궐이네요. 민준이도 이런 데서 살고 싶을 텐데. 어쩐지 그 말도 곱게 들리지 않았는데 기분 탓인가 싶었습니다. 부러운 듯이 말하지만 노인네가 무슨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냐는 것 같았죠. 아들이 사는 곳도 새 집은 아니었어도 아이 하나 키우면서 살만한 크기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선택한 것도 욕심을 부리다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꼭 아들은 안 좋은 집에 살게 두고 부모만 호강한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지금 아들이 어떤 집에 살든지 간에 양씨 부부가 막내 아들에게 준 돈이 2억이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리고 아들은 대기업에 다녔고 며느리는 출산 후 일을 그만두고 나서 한 번도 직장에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싼 차를 타고 남들이 누리는 건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것도 도움이 없어서가 아니었죠. 양 씨의 표정이 좋지 않자 아들은 눈치를 보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가져가라던 햄은 그대로 두고 갔죠. 미친놈 아니야? 암 환자한테 안 좋은 음식도 뽑아서 엄마 집에 걸어놨었잖아. 그래서 집에 있던 것도 다 버렸는데 그걸 선물이라고 갖다 줘?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목록을 보고 식단도 철저하게 지키는 편이었죠. 그리고 집도 말이야. 지들이 엄마 아빠 집 사는데 한 푼이라도 보탠 적이 있어? 둘이서 대궐 같은 집에 사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딸이 흥분해서 말하자 양 씨는 도리어 차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럽다고 한 소리일 수도 있지. 그건 아니지. 아무튼간 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지는 말어. 당장 올라오겠다며 붕괴하는 딸을 양 씨가 뜯어말렸습니다. 딸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 양 씨가 그 뉘앙스를 오해한 것은 아닌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내일이 아니다 보면 무신경해질 수 있으니 말이죠. 양 씨의 남편이야 같이 사는 사람이고 배우자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식단을 챙겨주지 1년에 몇 번 안 만나는 자식이라면 부모가 어떤 음식을 피하는지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햄도 주변에 줄 사람도 없었지만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다용도실에다가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아들에게 연락을 받은 양 씨는 집들이 때 있었던 일은 황당한 축에도 못 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집들이가 있고 한 달이 채 안 되었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쩐 일이야? 여상스러운 양 씨의 대꾸에 아들이 어쩐 일인지 머뭇거리며 선뜻 용건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엄마 집 말이에요. 집이 왜? 민준이도 커가고 사실 저희가 둘째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민준이가 작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둘째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둘째와 양 씨의 집이 무슨 상관인가 싶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아들의 말에
양 씨는 황당한 감정이 아니라 경악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엄마 아빠 아파트에서 사는 게 어떨까 하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아빠가 저희 집에서 사시고요. 뭐? 그러니까 집을 바꿔서 살기라도 하잔 소리야? 말하자면 그런 셈이죠.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이시고요. 짐도 많지 않으시잖아요. 저희는 앞으로 가족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테니까. 뭐라고?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앞으로 가족이 줄어들 테니까 새 집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이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들이 당황하며 대답했지만 은연중에 아들의 의중이 튀어나온 듯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저희 집이 너무 낡았으니까 애 키우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럼 노인들은 허름한 데서 살아도 된다는 말이야? 분명히 그때 너희 대출 좀 더 받아서 새 집으로 가라고 했지. 근데 기어이 좋은 차 사겠다고 그 집으로 간 건 너희 아니야? 그땐 애가 없었으니까요. 둘째라도 생기면 저희가 새 집에서 사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게 말이 되니? 왜 말이 안 돼요? 양 씨가 기막혀 하자 아들은 양 씨를 설득하려고 들었습니다. 네가 엄마 아빠 생각 안 하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생각을 안 하다니요. 집들이 선물도 그래. 니들도 안 먹는 스팸을 암 환자한테 가져다 주는 게 말이 돼. 어쩜 그런 선물을 줘? 그것도 집에 굴러다니는 걸. 엄마 아빠 무시하니? 무시하다뇨. 오해예요. 아니. 설령 오해라고 해도 너희는 할 말 없어. 그러자 아들도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고작 선물 때문에 그러세요. 그럴 생각으로 가져간 거 아니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빈손으로 갈 걸 그랬네요. 선물을 하고도 욕을 먹어야 하니. 그리고 아들은 더욱 격해져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서운한 거 없어서 말씀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희 어떻게 사는지 알고 계시면서도 새 집으로 이사할 여력이 있으면 자식인 저희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 집 사실 돈 조금만 보태면 저희도 이사 갈 수 있었잖아요. 잘 살다가 왜 갑자기 이사를 하셨어요? 저희 보란 듯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보란 듯이? 그때도 수정이네 집이 형편이 안 되면 엄마가 더 도와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형제들과 함께 돈을 보태주려던 걸 모르는 아들은 섭섭하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힘들다는 애가 5천만 원도 넘는 차를 샀어? 그 얘기가 왜 나와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민준이 어렸을 때 좀 봐달라니까 봐주지도 않으셨죠. 형이랑 누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힘든 막내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뭘 하셨어요? 아들의 말에 양 씨의 마음이 갈갈이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뭐 하나 해준 게 없다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애도 커가는데 좀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실 수는 없냐고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죽기 전에 좋은 집에서 살아보면 안 돼. 그러면 앞길 창창한 저희가 헌집에 사는 게 맞아요? 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친놈. 그렇게 한없이 받으며 컸던 아들이 부모에게 하나도 해준 게 없다며 사는 집까지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너인? 여태 줬던 것도 아깝다. 2억 줬던 걸 엄마 아빠 생애 마지막 지원금이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뭐라고요? 양 씨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장 일어나서 다용도실에 쟁여놨던 스팸을 박스에 털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글귀가 적힌 액자도 넣었죠. 뭐해? 뒤늦게 집에 들어온 남편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택배 보내게. 해물? 어디에? 어디긴 어디야. 양 씨는 아들의 집으로 택배를 보내버렸습니다. 암 환자도 먹어도 되는 거면 지들이나 많이 먹으라고 말이죠. 아들이 택배를 받았는지
이틀 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양 씨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엄마만 섭섭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서로 섭섭한 사람들끼리 앞으로 보지 말고 살자. 그 집에서 살겠다는 소리가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다른 부모 자식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큰 집, 작은 집 바꿔서.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너나 많이 합리적으로 살아. 이제는 엄마 아빠한테 한 푼도 가져갈 생각 말고. 양 씨는 부모의 피만 빨아먹고 자식 노릇은 하나도 안 하려는 아들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동안 양 씨도 아들의 만행들을 괜히 참아 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부모에게 부당하게 해도 서운하게 해도 그러려니 했죠. 어지간하면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해도 어차피 독립해 나간 자식이니까 그 의견을 존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양 씨의 어린석은 생각이었습니다. 배려라는 건 서로가 행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부모 자식 간이라도 말이죠. 양 씨는 그날 이후로 막내 아들 부부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도 원하던 부모 자식 간의 거리를 벌리려는데 왜 호들갑인지 몰랐죠. 남편도 양 씨의 말을 듣고는 당장 쫓아가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남이 서운하게 했다면 신경을 끄고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아들을 남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분노할 일도 아니었죠. 양 씨는 다시는 파렴치한 자식에게 마음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새로운 집에서 남편과 함께 건강이나 챙기면서 살기로 했죠. 정신이 평화로워야 몸도 건강하니 아들은 다시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